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뉴스 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국정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향적 자세를 강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집값을 잡기 위해 더 강경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모두 입법적으로 해결되면서 이 검찰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런 시류와 함께 상대적으로 강화된 경찰의 권력 개혁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전면적인 점검에 들어갑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도심 내 지하 10m 이상의 굴착 공사 진행 중인 전국의 107곳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15% 정도 공수처 설치, 또 경찰에 대한 검찰 지휘권 폐지 등 정부의 검찰 개혁안이 모두 입법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경찰에 대한 개혁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훈 기자입니다. 법무부의 직제 개편 등과 함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도 통과되면서 검찰 개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검찰에 이은 경찰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긴 후 4개 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던 것에 이은 후속 조처입니다. 당시 약 45년간 사용됐던 특수부의 명칭도 현재의 반부패 수사부로 변경됐습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됐습니다. 또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습니다. 참여연대는 어제 논평에서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눴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며 이번 수사권 조정을 계기로 검찰은 직접 수사보다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 개혁 역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정혜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약 120분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각본 없는 질의응답을 통해 신년 국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방안들이 쏟아졌지만 한마디로 국민들께 삶의 질 변화를 피부로 느끼게 해주겠다. 이것이 핵심이었죠. 중요 내용만 골라서 오늘 뉴스 분석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현장을 다녀온 정치부 이성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 기자 어제 2020년 신년 기자회견 내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상당히 좀 여러모로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 신년 기자회견은 어떻게 기획이 된 겁니까? 예,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초 예정된 90분보다 17분 넘긴 11시 47분경에 종료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목하고 고민정 대변인이 약간 보조 진행을 맡았던 그런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예. 문 대통령과 20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자유롭게
정치, 사회, 민생, 경제, 외교, 안보 크게 세 분야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문 대통령이 이날은 좀 평소와 달리 붉은색 계열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니블루라고 약간 파란색 계열을 많이 애용을 예. 했는데 이번에 넥타이를 좀 바꾼 거는 확실한 변화, 또 포용의 의미를 좀 담았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입니다. 아, 그런 의미도 있었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장소가 어디죠? 청와대 영빈관입니다. 청와대 영빈관. 그 외국에서 오는 그 사신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오면은 연회하는 그런 좀 장소입니다. 예, 국빈들이 오게 되면은 뭐 연회를 여는 장소. 상당히 큰데 그 몇 명 정도가 들어갔습니까? 일단 내외신 기자 200여 명 들어가 있고 청와대 3실장과 주요 수석 그리고 비서관들 그래서 한 230명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경제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예. 부동산 발언이 좀 계속 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 오늘 강기정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매매 허가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되면 검토를 할 수가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지금보다 더한 강경한 대책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만약 정부가 올해 추가 대책을 상반기에 이제 낼 것 같다고 사람들 좀 전망하는 것 같은데 우선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좀 강화할 것 같습니다. 예. 문 대통령도 어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도 좀 맞는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거래세는 지방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양도세는 일종의 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약간 좀 신중히 검토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계속 지금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그게 문제가 좀 많이 됐었었는데 그래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정책 그리고 동시에 지방 분권을 위한 그 지방 경제 살리기 그것도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예. 집값은 꼭 잡고 가겠다. 이게 아마 임기 후반기에 가장 핵심적인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지난해보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각종 뭐 지표나 지수를 보게 되면 그런 예견이 너무 낙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문 대통령도 경제 지표에는 늘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가 혼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긍정적인 지표를 주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좀 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본인도 알고 있다. 다만 긍정적인 지표들은 점점 늘어나고 부정적인 지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년에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선방을 했고 올해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국내외 여러 경제 연구소 그 분석이랑 또 최근 주가가 상승하고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 긍정 신호들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통계청에서도 좀 의미 있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12월 및 연간 고용 통향을 보면은 연간 일자리 증가폭이 2년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작년 재작년이죠. 2018년 증가폭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거고 또 작년 12월 취업자도 작년 동기 대비 51만 명이 늘어났는데 이는 5년 4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예. 남북관계 얘기도 얘기가 나왔죠. 예. 제일 좀 핵심적이었던 것이 이 북미 관계. 뭐 트럼프가 직접 북한으로 생일 축하 서신을 보냈느냐, 아니면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을 통해서 보내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둘 다 보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있어가지고 정의용 실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서 뭐 편지를 보냈다, 뭐 그렇게 축하 메시지를 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의용 실장도 그 말을 듣고 이제 와서 청와대에다 보고를 하고 그걸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본인도 또 별도로 친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우리한테도 말하고 보내달라고 그러고 본인도 따로 보내고 그래서 문 대통령의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따로 챙길 만큼 북한 문제를 좀 보고 있다. 그리고 대화의 의지를 끊임없이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미 관계를 좀 긍정적으로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만은 트럼프 그 즉흥적인 성격 때문에 오히려 스텝이 꼬이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북한에게 또 뭐 싫은 소리를 듣는 또 빌미를 제공을 했고 그 참모들도 그걸 그대로 또 받쳐주고 이행을 하는 걸 보면
극한 직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한반도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예,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는 우리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예. 신년사에서도 그 보폭을 늘리겠다, 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가 지금 교착 상태지만 남북 관계 발전으로 그거를 좀 뚫어가야겠다. 그 과정에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네. 한일 관계 얘기도 있었죠? 예, 일단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피해자 동의 없이 한일 정부가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부 합의 때 절실히 느꼈다고 해서 일단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징용권 문제를 말하는 건데 예.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한테도 좀 의견을 내놓고 같이 논의를 하자. 그리고 그 외의 한일 관계는 다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그 외신까지 합하면 한 200여 명 이상 왔는데 뭐 시종 일관 좀 많이 집중을 하는 분위기였습니까? 기자들은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기자회견 자체는 4번째고 신년 기자회견은 3번째였는데 앞선 있던 것보다는 더 정제된 느낌 그리고 더 집중을 많이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기억하시겠지만 신년 기자회견마다 약간 논란이 되는 기자들이 한 명씩 나왔었습니다. 근데 네. 올해는 그런 것도 없었고 또 대통령도 신년사는 없이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고 또 대통령 본인이 좀 뭐랄까 팩트라든지 수치라든지 그런 거에 자신감을 갖고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 좀 더 원활하게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뭐 지금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부 기자들 중에는 좀 직설적이고 좀 세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런 건 없었나 봐요. 그렇다기보다는 현안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던 질문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답안지 작성도 뭐 잘 됐겠군요 이번에 사전에. 사실 저희가 기자들이 미리 질문지를 주는 게 아니라 참모들이 현안 같은 거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보고를 하면은 또 내부에서 청와대 내부에서 그거를 검토를 하고 연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기자들이 아주 세상에 없는 문제를 물어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좀 대충 예상이 되는 질문들을 한 것 같고 예. 좀 문 대통령이 좀 당황했던 질문을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퇴임 후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이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아직 퇴임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내년이나 내후년 그때나 나올 문제였는데 네. 이번에 나와가지고 문 대통령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네. 일단 대통령 직분을 충실히 하고 그냥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한 것이 가장 진솔한 답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뭐 정치 사회 그 이슈, 특히 검찰과 조국 이슈 상당히 좀 집중이 됐었죠. 검찰개혁 관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어떤 질문이 들어가고 어떤 대답이 나왔습니까? 일단은 사실 청와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앞에 빼고 이제 덜 중요한 건 뒤로 빼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정치사회 관련 질문을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국 방문이 있어가지고 통일 외교를 앞에 놨었죠. 그 문 대통령은 일단 검찰 권력은 아직도 막강하다, 여전히 막강하다. 그래서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해줘야 한다라면서 윤석열 총장한테 검찰 개혁에 좀 앞서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예. 어제 문 대통령이 이 질문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면서도 좀 버거웠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윤 총장을 신뢰하느냐? 어떻게 답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직접적인 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좀 임명장 수여식에서 나왔던 우리 윤 총장이라는 그런 발언과 비교하면 약간 온도차가 미묘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네. 최근 또 그 법무부의 검찰 인사 관련해서 항명 논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때 이제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 또 검찰이 수법적인 권한과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특히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검찰 쇄신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예, 이 점은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얘기하고서 꺼낸 얘기가 바로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죠. 근데 거기 보면은 행간을 보면 윤 총장이 먼저 법무부에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를 했고 또 제3의 장소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제시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의 말을 꺼내면서 보도에 따르면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 부분하고 프로세스에 역행한다라는 말 있고 또 뭐 과거에 그랬다면 그건 초법적 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또 말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고 정리되지가 않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그 지금 인사 이거 하나 가지고만은 윤 총장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일단 나온 것은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것은 맞지만 신뢰를 접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또 해석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미묘한 관계 같은 것도 있고 아시다시피 둘 다 장관급입니다. 사실 외청이 지금 그 검찰청이 그 법무부 산하에 법무부의 지도를 받지만 장관급이기 때문에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 윤석열 총장이 하는 항명이 좀 뭐랄까 의미 나름 정합하다 관행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관행에 따른 거 아니냐 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문 대통령도 그런 거를 인식해가지고 뭐 보도에 따르면이라는 말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은 검찰청법 34조 1항도 그렇고 판례도 보면은 검사 임용 처분에 관한 소송의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대법원 판결에 보면은 법무부가 그 책임이 있다고 해석한 부분이 나왔죠. 윤 총장 같은 경우는 그것을 따랐을 것이고 박상기 장관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이해가 가는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뭐랄까요 대통령이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법령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 역대 검찰총장이 보통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선배이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선배고 검찰총장이 후배이기 때문에 그 관례적으로 그런 법과 상관없이 그런 게 좀 됐었습니다.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조국 장관은 법무부 그것도 아니고 검찰 출신 아니고 추미애 장관도 그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례를 안 따지고 법대로 하겠다. 좀 그렇다고 하게 되니까 약간 좀 충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를 또 꺼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또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좀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조 전 장관 얘기를 할 때 기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게 그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했었고 검찰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장관 같은 경우는 서울대 법대 교수만 하고 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건데 뭐 민정수석도 하고 법무부 장관 문 대통령이 요청을 한 거죠. 요청에 따라서 그걸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지난해 말에 그 56페이지 정도인가요? 이 공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전 따로 장관 별도의 같아서? 언급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다만 정치 여권에서는 그 검찰이 사실 100일 넘게 조전 장관의 일가족들을 뭐 압수수색도 하고 아주 털털 털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나온 게 별거 없지 않느냐. 그래서 조전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하면 복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마음에 큰 빚을 졌다. 이제는 조 전 장관을 놓아주자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상황을 빨리 지나가자라는 단순한 어떤 그런 개인적인 소회를 말한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재판에 관해서 그 내용을 지켜보자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검찰 수사와 재판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석이 또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단 문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 원칙과 법리 그런 거를 좀 중시 여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기자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 그렇게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토로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청와대 측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야권에서는 역시 그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이제 비판하는 거 있고. 예. 알겠습니다. 뭐 진솔한 얘기, 개인적인 소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것을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생리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 신년 기자회견 파문이 좀 갈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총선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년 기자회견은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마무리되고 이제 총선 준비, 여야 정치권은 총선 준비를 하고 문 대통령도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한 그런 국정 운영에 더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은 정치부 이성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앵커 리포트는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 사직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김 교수는 사법연수원 29기로 부장급 검사죠. 자전적 에세이 검사 내전의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김 교수는 어제 국회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곧바로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사퇴의 변을 썼습니다. 제목은 사직 설명서. 김 교수가 올린 사퇴의 변은 강경하다 못해 원색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안, 아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19세기 노예무역선 아미스타드로 국민을 아미스타드에 승선해 있는 아프리카인으로 빗댔습니다. 이 배를 끌고 간 사람들은 노예상인 백인으로 현 정부를 뜻하는 거죠. 우리에게 수사권 조정은 아미스타드호와 같습니다.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입니다. 이 김 교수의 공개 사의가 주목되는 이유는 그가 한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쪽 실무자이기도 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조직 내에서 상당한 신망을 받고 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부 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강하게 반대하다가 지난해 7월 비수사부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 현직 검사로는 드물게 여러 방송 매체에 출연하면서 검찰에 대한 대국민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배경에는 윤 총장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이란 분석이 유력합니다. 김 교수는 사직 설명서에서 이런 말도 썼습니다. 언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시대의 필요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것은 수사권 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나요? 그러다가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 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갈짓자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김 교수의 이거를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한 평범한 검사의 항의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 뉴스리듬 팀에서도 여러 번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지금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의 직제 개편과 배치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 혼란과 공백은 결국 국민에게 영향을 주려가 있습니다. 김 교수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봉건적인 명예는 거역하십시오. 우리는 민주시민입니다. 비장한 결기가 느껴지는 이 말은 자칫 피가 뜨거운 젊은 검사들을 자극할 만하지만 지금 검찰은 역대 비슷한 예와 비교할 때 매우 평온하고 잠잠합니다. 한 검찰 중간 간부는 이 검사는 공직자이니만큼 공직자로서의 업무에 충실할 뿐이다라고 현재 검찰 내부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중간 간부는 과거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직장을 소란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국민이 우려하시는 겁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뉴스리듬 팀이 추가로 확인해 본 바로는 후자의 설명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검찰 내에서는 이미 젊은 평검사들을 시작으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는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리포터였습니다. 다음 소식은 설 차례 비용에 대한 소식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15%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전통시장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은 18만 7,718원, 대형마트는 22만 559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홍연 기자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15%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가락시장 내 가락몰 등 총 7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 차례상 비용을 발표했습니다. 전통시장 구매 비용은 18만 7,718원으로 대형마트 구매 비용인 22만 559원보다 약 15%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가격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통시장 설 차례상 가격은 지난해 17만 8,063원보다 5.4% 상승했지만 대형마트는 지난해 22만 4,066원보다 1.6% 하락했습니다. 전통시장은 채소류와 일부 수산물, 가공식품 가격이 상승했지만 대형마트는 일부 과일류와 대부분의 가공식품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올해 설에는 일부 고품질 출하 지역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뚜렷해 지역별 시세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과와 배는 가격 하락이 예상되며 배추와 무, 오징어는 감소한 물량 등으로 가격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와 명태포는 정부 비축 물량 방출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조사는 수요가 많은 주요 36개 품목과 6에서 7인 가족을 기준으로 이뤄졌습니다. 물가 변동 가능성이 높은 설 성수품 특성을 감안해 공사 홈페이지에는 주요 품목 가격 지수와 거래 동향이 설 전까지 상시 제공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전면적인 점검에 들어갑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도심 내 지하 10m 이상의 굴착 공사를 진행 중인 전국의 107곳입니다. 보도에 조용훈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도심 내 땅꺼짐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도심 내 지하 10m 이상의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107곳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하 안전영향평가 협의 이행 여부를 비롯해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 계획서 이행 등을 집중 확인합니다. 국토부는 위법 행위가 발견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를 포함해 벌점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월 집안 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 공공보도 설치 공사 현장을 특별 점검해 총 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중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하거나 정기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각각 벌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조용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통 김우별입니다. 이승환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아우디 A5는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 우아한 실내 디자인,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세단인데요. 지난 8월 말 출시된 더 뉴 A5의 2세대 완전 변경 모델입니다. 국내 시장에는 스포트백, 쿠페, 그리고 카브리올레 3가지 라인업으로 출시했습니다. 지난 디젤 게이트 이후 아우디는 2년간의 공백이 있었고 그간 신차 출시를 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A5를 기점으로 A6, A8 등 신차 모델 출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아우디 A5 하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더 뉴 A5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외관을 보시면 좀 날렵하면서도 우아한 쿠페형 디자인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전면부 그릴과 또 헤드램프 역시 다소 이렇게 각이 져서 날카롭고 이 날렵한 느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4개의 이 아우디 엠블럼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휠은 20인치 정도인데요. 중형 차종에 들어가기 힘든 20인치 휠로 고성능 차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소 공격적인 전면부와 달리 후면부는 부드러운 느낌인데요. 쿼트로 레터링도 볼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로 들어오면 수평선 라인이 두드러지는데 전반적으로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입니다. 3스포크 다기능 스티어링 휠, 프레임리스 룸미러 등이 적용됐는데 외관의 스포티한 이미지와 내부의 고급스러운 모습이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무드램프가 적용된 걸 보니 인테리어의 매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죠. A5는 아우디의 버추얼 콕핏 실내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요. 풀 LED로 구성된 계기판에서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계기판 전체로 내비게이션 화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송풍구는 외관과 마찬가지로 직선 형태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현대차 그랜저, 기아차 K5 등 신차에서 버튼식이나 다이얼식 기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A5에서도 다소 뭉툭한 일반적인 전자식 기어가 탑재돼 새로운 느낌을 줍니다. 주차 버튼은 기어 뒷부분에 따로 위치해 있고요. 스티어링 휠 버튼 중 열선 버튼이 위치한 것도 특징이죠. 아우디 하면 빠른 스피드를 연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A5에는 2.0L 4기통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과 7단 에스트로닉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습니다. 최고 출력 252마력, 최대 토크 37.7kg의 성능을 보유했고요. 최고 속도는 시속 210km에 달합니다. 제로백은 스포트백 모델이 6.0초, 쿠페가 5.9초, 카브리올레가 6.3초인데요. 실제 시승에서도 가속 페달을 밟으면 생각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우디 차량이 각종 영화에 등장했고 빠른 스피드와 같은 멋진 모습을 나타낸 적도 있는데 이번 시승에서도 A5의 가장 큰 장점은 가속 성능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가속 성능에 비해 차량은 안정적이고 예상보다 정숙성이 느껴졌는데요. 차량에 전자식 댐핑 컨트롤이 적용돼 차량의 주행 상황과 노면 상태에 따라 댐퍼의 강약을 섬세하게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공조장치 아랫부분에 있는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를 통해 자동, 컴포트, 다이내믹 중 원하는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 뉴 A5 살펴보셨습니다. PD님 어떠셨나요? 이 디자인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죠. 우선 1세대에서는 주로 곡선을 이용한 디자인을 보여줬다면 이번 2세대에서는 직선과 각을 이용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디자인적으로는 좀 한층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직접 운전을 해보시니까 주행 성능은 어떠셨어요? 지금 저 차에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시원한 가속력을 느낄 수 있었고요. 브레이크 성능 또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은별 기자는 어떠셨나요? 네, 저는 무엇보다 실내 디자인이 좀 깔끔해서 좋았는데요. 이 버튼들이 좀 작게 모여 있으면서 깔끔한 디자인을 연출을 했고요. 무엇보다 이 전자식 기어 노브의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괜찮은 A5가 경쟁 차종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메르세데스 벤츠의 CLS가 있고요. BMW의 4 시리즈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차량들의 개성이 뚜렷하고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유용한 자동차 소식이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도 할 수 있는 오픈 뱅킹 서비스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이 됐죠. 하지만 편리해지는 점이 많은 만큼 보안에 대한 신경도 상당히 좀 쓰이는 그런 편입니다. 오늘 조성목의 머니클리닉에서는 이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는 오픈 뱅킹 서비스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보안 문제 같이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서민금융연구원의 조성목 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역시 1월이라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은근히 춥네요. 예, 바람도 많이 좀 불고요. 아침에 운동을 주로 하신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요즘도 뭐 1시간 반씩은 하고 있습니다. 1시간이요? 예. 주로 이제 뛰시나요? 걷습니다. 지금 걷습니다. 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오픈 뱅킹 서비스. 말은 참 어떤 내용인 것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만큼 또 이제 쉽고 빠르게 용이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긴 한데 이 제도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오픈 뱅킹이라면 우선 그 은행들은 그 과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의 비대칭 예.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고객들하고 이제 거래를 했다면 지금은 상당히 이제 그 개방적인 그런 그 시스템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은행에 이제 그 고객 정보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그 이용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거를 밖에서 이용하는 거래처 있지 않습니까? 핀테크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아주 쉽고 값싸게 활용할 수 있는 예. 이런 시스템인데요. 지금 현재 그 본격 가동하고 나서 보니까 한 2,200만 계좌, 사람 수로는 한 1,200만 명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40만 명씩 신규 가입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인기가 좋은 그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것이 그 스마트폰만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애플만 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오픈 뱅킹이라는 게 오픈 어플리케이션 그 프로그램이라 갖고 이제 그 API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만 갖고 가능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정보가 하나로 모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산 관리하면서 용어에서 이게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제가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5개라면 하나로 다 모아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 보안에 허점이 드러나면 엄청난 그 파괴 효과가 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 뚫리면 그렇습니다. 5개 은행이 다 뚫리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가 그래서 이제 금융보안원이라든가 이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이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해 보안 점검을 다 해가지고요 이상이 없는 데들만 좀 참여를 시키고 있죠. 예. 방금 전에 애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게 삼성 갤럭시는 안 됩니까? 아니면 LG나 다른 뭐 스마트폰은 안 되나요? 다 됩니다. 다 그 애플을 깔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앱을요. 앱. 어플리케이션. 예, 애플리케이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예전에도 좀 비슷한 그 서비스가 있었죠.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 그렇습니다. 페이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그 예를 들어서 오픈 뱅킹이라는 거는 본인이 제가 거래하는 업체의 정보를 한 군데 모아놓고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네. 잔액조회도 하고 출금 이체도 하고 뭐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계좌 통합 그 관리 서비스 이게 이제 페이 인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가 그 계좌 조회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회를 해보니까 뭐 장기간 안 쓴 계좌가 있다. 50만 원 이하, 뭐 거래 안 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 5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해지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기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계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신용카드, 제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가 얼마인데 결제일자가 언제고 지금 쓴 금액이 얼마고 뭐 대출이 얼마지? 뭐 어디에 얼마 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군데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상당히 그 매력이 있고요. 금융회사 측면에서는 쓰지도 않는 계좌를 관리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그 이점이 있고 특히 중요한 거는 지금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대부분 보면 이런 계좌가 거기에 한 역할을 해요. 그 불필요한 계좌 이런 걸 이제 정리함으로써 금융 사기나 이런 걸 방지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뭐 돈 한번 찾으려면은 통장을 들고 도장을 들고 은행을 가서 거기서 표를 얻은 다음에 그 뭐라고 합니까? 이 쓰는 것 전표라고 합니까? 그 이렇게 대기표. 입출 예. 출납 하도 오래돼서 좀 까먹었습니다만 네. 거기에 이렇게 꾹꾹 눌렀으면 예. 또 은행에 출금 전표. 출금 전표 갖다 드리면은 은행원 누나가 한글로 써야 된다. 그래서 또 지우고 한글로 다시 옆에다 10만 원 정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때 또 은행원께서 당신이 뭐 저한테는 누나였습니다만 또 이렇게 써주죠.
수기로 해서 이렇게 뭐 10만 원, 뭐 10,000원 이렇게 써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뭐 가지 않고도 어느 곳에서 뭐 누워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또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 두 가지 문제, 아까 말씀하신 보안의 문제 예. 잘 대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게 앱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한 또 대책이 나와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의 특정 점포 뭐 이런 데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배려를 해드려야 된다든가 이런 대책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인포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보안뱅크하고 네. 이게 서로 같은 겁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오픈뱅크는 이제 아까 페이인포를 통해서 본인이 우리은행 뭐 어디 삼성증권 뭐 거래를 하는 것들을 다 찾아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페이인포고요. 예. 그거를 이제 제가 한 군데 모아놓는 작업, 그죠? 우리은행에 모아놓고 싶다 그러면 은행에 쭉 모아놓고 자기가 수시로 자금 잔액도 조회해보고 이체도 할 수 있고 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오픈 뱅킹이라고 하는 거고. 예. 그 정보를 예를 들어서 핀테크나 이런 업체에서 활용하려면 예를 들어 조성모기가 거래하는 데가 우리은행이다 어디다 막 여러 군데면 다 확인을 해봐야 하잖아요. 그거를 한 군데만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10분의 1, 20분의 1로 비용이 절감된다. 예. 속도도 빨라진다. 이런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원장님께서도 오픈뱅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원장님께서는 늘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보시기도 하고 또 아주 가까이 두고 쓰시기 때문에 어떠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이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앱을 깔기도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을 위한 그 점포, 예. 특별 점포를 이렇게 만들어서 잘 사용하기 편하게 해드린다든가 예. 아니면 금융회사에도 그분들을 위한 별도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요. 대체 지금 은행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노인분들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 창구는 별도로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대책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안이 문제가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연구원이나 우리 금융보안원 아니면 이제 신용정보원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는지 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점검을 통해서 통과를 해야만 여기에 가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실시한 건데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이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국민카드로 하는 거, 우리 카드로 하는 거 자동이체를 해놨는데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또 조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맹점에다가 신청하지 않은 것들도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출금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카드에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결제 승인하고 이체 관련된 출금 관련된 것들이 서로 안 맞을 때도 있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연말부터는 여기에서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서 어느 카드에서 내가 자동이체를 얼마 하고 있지? 이걸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다. 예. 그래서 시스템이 많이 보완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개인정보 보호는 어르신들을 위한 별도 점포가 뭐 개설이 된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필요하다고 하셨나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별도 점포 내지는 별도 창구를 계속 유지를 해가는 걸로 대책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특정 나이대 어르신들을 따로 이제 고객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 어르신 창구하고 그다음 다른 일반 창구하고 정보 보호 체계라든지 시스템은 뭐 같은 겁니까? 이제 정보 보호는 뭐 물론 원론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창구에 오시든 아니면 비대면으로 본인 확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똑같이 거치기 때문에 절차는 같고 다 같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차이점이라면 실제 이제 와서 신분증을 보여드렸냐 아니면 그 신분증 자체를 예를 들어서 휴대폰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했느냐 예. 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상호금융조합 출자금, 배당금 본인 계좌 이체 서비스 이것도
또 뭐 게시가 된 모양이군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창구에 다 어르신들이 방문을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거래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방문을 해서 이제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걸 수령을 해야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수령 그 별도의 이제 그 방문 절차 없이 이렇게 그 받을 수 있게 그 시스템을 그 만들었고요. 예. 본인 계좌 이체 서비스가 이제 만들어졌고 단 이제 출자금이나 배당금이 이제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때는 이제 그 위험도가 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방문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 신용카드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자동이체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 특히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무배당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월 얼마씩 그냥 카드에서 나가는 걸로. 그렇습니다. 보통 카드를 이제 개설을 할 때 그때 조건으로 따라붙는 경우도 많고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신용카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작년 연말부터 실시한 게 그거거든요. 제가 카드를 2개 쓰고 있는지 3개 쓰고 있다면 거기에서 자동이체가 어느 어디에 자동이체가 지금 되고 있는지 명세가 다 나오거든요. 예. 거기에서 자동이체 해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그 내에서 그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 오픈뱅크가 뭐 지난해 말쯤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까 317만 명 정도가 15분용 기간에 이제 가입을 했고 뭐 최근까지 2020년 1월 8일까지는 1,197만 명, 1,200만 명 더 1,200만 예, 명 정도. 그 계좌는 222만 계좌.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연예인 주진모 씨, 탤런트 주진모 씨의 그 클라우드, 그러니까 웹상 저장 그 창고죠. 네. 여기가 해킹당해서 뭐 정보 유출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거 해킹 당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물론 뭐 보안 전문가는 아니시겠습니다만 어떻게 지금 정부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정말 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고요. 해커들이 우리 지금 그 방어하는 전문가들보다 더 앞서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2중, 3중의 그 보안망을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만약 뚫린다면은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예금 주가 막 바뀌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알기에는 지금 카드 정보 유출 사태도 났었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처리도 지연되고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어떻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들리더군요. 지난주에도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신간이 나왔던데요. 조 원장께서 서민금융연구원장 조성목이 전하는 금융치유서 머니테라피, 머니클리닉은 한 번 나갔습니까, 책이? 제가 지금 그 2012년도에 머니 힐링으로 이렇게 책을 한 번 냈었습니다. 예. 그 치유, 그러니까 힐링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엔 테라피, 치유로 한번 해보자. 예.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한 1년여 동안 우리 이제 그 뉴스토마토, 뉴스 리듬에 나와서 이렇게 드렸던 말씀들 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를 그 소비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예. 소비자분들한테는 정말 채무로 고생하시는 분들, 재무 설계가 제대로 안 돼서 고민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자. 이렇게 예. 해서 이제 방송 내용이나 평소에 생각했던 정리를 해봤고, 두 번째는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그 매도 당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잘하는 금융회사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마치 뭐 금융회사는 약탈적 대출이나 하는 이런 사람도 좀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에 대한 제 입장을 좀 정리해서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 이런 소리 안 들을 수 있게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 이런 얘기를 써봤고, 세 번째는 정책을 위반한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제가 한 40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느꼈던 정말로 왜 이런 건 대책이 안 나올까? 제가 뭐 보이스피싱 그런 목소리를 만들 때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보이스피싱 그런 목소리 그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책에 좀 해놓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민한 만큼 아이디어는 나온다. 그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소비자들한테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예. 뭐 이런 의미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어디다 그러면 인세를 써야 되나 고민도 했었는데 정말 무연고자들의 장례를 치르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전액 기부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맺고 인쇄를요?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차피 연고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는 엄청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사회적 협동조합 해민서라고 있어요. 해민서에 제가 그분들 평소에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책 인쇄를 전액 기부해서 예. 가시는 길이라도 따뜻하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뭐 예.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상당히 좋아서 책이 많이 팔릴 것 같은데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아니 보잘것없고 부족합니다. 졸작입니다만 그것도 모르는 분들 예를 들어서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된다 이런 거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머니클릭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최근 신간 머니테라피를 보다 보니까 금융복지라는 말씀이 좀 눈에 띕니다. 네. 어떤 분들께서는 일견 어떤 내용인지를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금융복지하면 막연하게 딱 얘기하기가 좀 힘든데 이 금융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 금융하고 복지하고 구분을 딱 두 자르듯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금융은 돈을 빌려주는 융통하는 행위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는 정말 취해성 아니겠습니까? 취해성으로 도와주는 거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계가 불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이 과거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영리를만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업을 해왔다면 지금은 그 금융도 착한 금융을 통해서 이분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이런 도움을 주는 금융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금융복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의 신용 상태를 보니까 연 30% 40%를 받아도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는 분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용 평가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지금 쓰는 방식이 아닌 비금융 신용 평가 방식을 통해서 이분의 갚을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대출을 해줘가지고 희생을 해주고 일어설 수 있게끔 재기에 도움을 드린다면 그 복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만드신 모양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돈도 없고 잘 벌리지도 않고 생활은 해야 되겠는데 살 날은 멀었고 이 돈 벌어서 좀 여유 있게 어떻게 살 방법이 없을까? 드래곤볼을 찾는 게 사실 빠르겠다. 이런 자주적인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 이 머니테라피 서민금융원장 조성복이 전하는 금융치유서 이 머니테라피 이 책을 통해서 길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래곤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뉴스리듬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직 진실이 이끄는 대로 저희 뉴스리듬 팀은 매 순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